말 한마디 한마디에 건강한 마음을 담아 전하는 라디오 구구절절입니다. 안녕하세요. 세종 FM 98.9MHz 라디오 구구절절의 진행자 세종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 유리 김영란입니다. 네, 벌써 2025년의 절반, 상반기의 마지막 달을 함께 하고 있어요. 지난달은 또 특집화로 진행돼가지고 못 만났던 더 반가운 영란쌤 잘 지내셨나요? 네, 저는 특별한 게스트와 함께 하신 특집화를 들으면서 독서 휴지기를 보냈어요. 아무래도 달마다 저희가 책을 소개해드리기 위해서는 뭐 자의 반, 약간 타의 반으로 다도강을 목표로 했었는데 한 달 정도 쉬니까 조금 허전하더라고요. 그죠. 약간 늘 해오던 일을 하지 않을 때 편안하고 좋은 것 같은데 또 이상하게 불편하고 허전한 마음도 드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방학 때 숙제 안 하고 막 놀다가 개학 전날을 맞이한 마음 같았어요. 저는 이런 날이 굉장히 학창 시절에 많았기 때문에 상상만 해도 정말 끔찍하네요. 그쵸. 저희가 이게 구구절절을 하는 게 뭔가 성과 내는 일을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꼭 이런 성과를 내지 않는 일을 하지 않더라도 꾸준히 하던 일을 하지 않을 때 그 일이 나한테 이제 어떤 의미였는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딱 설명하기는 어려운 마음이긴 한데,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여러모로 허전하고 또 저희 라디오 채널을 많이 그리워해 주셨던 것 같아가지고 또 그만큼 오늘 이야기를 많이 꽉꽉 담아서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러겠습니다. 네. 혹시 저희가 앞에도 벌써 2025년의 절반을 보냈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렇게 한 해의 반을 보낼 때쯤마다 저는 이제 주변에서 좀 있으면 또 한 살 먹네 라는 이야기들을 거의 숨쉬듯이 이야기를 해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네. 그럼 혹시 유리쌤은 언제 이런 나이가 들어감? 또는 어른이 되어가고 있다 이런 거를 느낄 때가 있으세요? 저는 이제 대학생 때까지만 해도 내가 어른이 되어갔다, 내가 진짜 나이 먹는다 이런 느낌이 크게 들지는 않았는데 요즘에는 이제 결혼 소식도 들려올 나이대이기도 하고 이제 저보다 어린 사람들을 만났을 때 진짜 이제는 나도 많이 나이가 들고 나도 진짜 어른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쵸. 보통은 한 20살이라는 그런 나이 기준으로 생각을 해서 20살이 됐을 때는 나 이제 다 큰 어른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그랬던 것 같긴 해요. 20살쯤엔, 나 이제 성인이 되었어.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아직도 제가 나이상 성인은 맞긴 한데 뭔가 어른이 되었다? 어른인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잘 모를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원래부터 저는 어른이랑 성인에 대한 개념을 완전 다르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성인이 된다고 해서 다 어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가지고 항상 이 어른에 대한 그런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언제쯤 어른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 철학적인 사람이었네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영란쌤은 혹시 성인이 된 후에 하지 않게 된 일이 있으세요? 좀 아무래도 주변의 시선들 때문에 안 하게 된 것들이 더 많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떠올려 보면은 인형놀이라던가 아니면 내가 이제 힘들다라고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는 것들 또 사람들 앞에서 우는 거 이런 것들을 못 하게 된 것 같아요. 어른이 된 다음부터는. 또 이제 저희가 책과 관련된 주제로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는 또 책과 관련해서 떠오르시는 건 없으신가요? 혹시 동화책이나 만화책 안 보는 거 이런 답을 기대하셨던 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영란쌤은 혹시 마지막으로 동화책 봤던 게 언제인지 기억이 나세요? 일단 저는 초등학교 이후로는 안 보다가 성인이 된 후에 첫
직장에서 동화책 선물을 받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보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이게 어린이들이 보는 책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걸 왜 나한테 주셨지? 했는데 오히려 보면서 저의 내면이나 뭐 삶의 태도들에 대해서 이렇게 순수하게 고민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뒤로는 제가 이제 직접 동화책을 사기도 하고 또 보고 좋았으면 선물을 하기도 하고 해요. 저도 동화책은 이제 뭐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만 보고 그 이후로는 뭐 만화책이나 웹툰은 봐도 동화책은 잘 안 봤거든요. 근데 이제 동화책이 단순히 어린이들만 보는 책은 아니다라는 거를 이번에 저희가 이 동화책을 가지고 오면서 느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또 동화책이나 그림책을 활용해가지고 상담 프로그램도 많이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고 이 치료에 대한 효과도 되게 높다라는 연구 결과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약간 그림책 속에 캐릭터들이 매개체로 해가지고 약간 안전하게 자기 감정을 이제 표출하고 마주할 수 있고 뭐 이런 강점들이 있어가지고 많이 활용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럴 것 같아요. 어른이 되고 나서부터는 왠지 어른이니까 이렇게 생각해야지, 또 이런 생각들은 하면 안 되지 하면서 뭔가 어른이라는 틀 안에 가두게 되는 것들이 되게 많았는데 이렇게 동화책을 보면서는 좀 더 유연하고 또 그림이 많다 보니까 좀 단순하지만 그것보다는 더 명확하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강경수 작가님의 세상과 찰리 매커시 작가님의 소년과 두더지와 여우와 말이라는 이렇게 두 권의 동화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권의 책은 1부와 2부 각각 나눠가지고 이야기를 나눌 테니까는 2부까지도 꼭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두 권의 책 모두 이런 성장과 독립의 과정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관계 이야기까지 더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장의 매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와 삶의 방향을 찾는데 영감을 줄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저희가 골라봤습니다. 네. 오늘 구구절절 14화는 우리는 모두 성장형 캐릭터라는 주제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부에서는 먼저 강경수 작가님의 세상이라는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영란쌤이 책 줄거리를 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책 속에 한 아이가 커다란 손에 따뜻한 보살핌을 받으면서 안전한 공간에서 자라나게 돼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아이가 창을 통해서 바깥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서 굉장히 바깥 세상에 흥미를 갖고 계속 궁금해하기 시작을 해요. 근데 이 바깥 세상은 아이가 손과 지내던 안전한 집과는 달리 아름다운 일도 있지만 위험한 일도 뒤섞여서 일어나는 곳이라 이 손은 아이가 바깥 세상에 계속 관심을 갖는 거를 걱정을 하거든요. 그렇게 이제 바깥 세상으로 나가고 싶어 하는 아이와 이것을 말리고 싶어 하는 손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저희가 간략하게 줄거리를 이제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이렇게 듣기만 하는 것보다는 이 그림책 같은 경우에는 그림을 직접 보고서 이야기를 따라가면은 더 캐릭터들의 상황을 몰입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책을 함께 보시기를 권해드릴게요. 맞아요. 그림이 아주 스펙타클해서 꼭 맞아요. 같이 보셔야 돼요. 네. 네, 저는 이 책 속에 귀여운 아이를 걱정하고 또 이렇게 조마조마해하는 커다란 손의 감정에 이입이 되게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유리쌤은 혹시 책 보실 때 어떤 생각이 가장 많이 들었는지 궁금해요. 저는 이제 좀 그림 위주로 많이 이 책을 보게 됐는데, 처음에는 엄청 작았던 아이가 점차 이 소년으로 성장해 가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좀 책을 따라갔거든요. 그래서 몸이 커지면서 생각도 예전과는 달라지는 그런 모습들을 중점적으로 봤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이제 손에 집중을 했는데 유리쌤은 또 이 아이에 집중을 좀 했었잖아요. 네. 이렇게 그림책을 읽을 때 또 가장 좋은 장점이 글이 적기 때문에 여러 방향으로 또 스스로 이야기를 해석해 볼 수 있고 또 그림이 있기 때문에 상황을 더 실감나게 느껴볼 수 있는 게 되게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이가 성장하는 모습도 인상적이긴 했는데 또 이렇게 손에 이입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부모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죠. 이 부모의 입장에서 또 보게 되면은 이제 부모는 아이를 계속 이제 좀 안전하게 키우고 싶은데 아이는 계속 바깥 세상에 대해서 되게 호기심을 많이 갖고 막 계속 나가려고 하니까는 부모 입장에서는 참 얘 키우기가 어렵다. 그렇죠. 말은 안 들어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야 할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주변의 아기들 생각해보면 처음 태어났을 때 이 아기가 얼마나 작은지 예, 주변에서 보신 분들은 감이 오실 거예요. 그쵸. 저는 성인이 돼서 아기를 처음 보고 되게 놀랬거든요. 신생아 봤을 때. 그래서 뭐 어떻게 손을 대야 할지도 모르겠고 너무 작아서 뭐 하나부터 열까지 이 친구가 뭔가 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되고 불편하지 않은지 기분도 살펴야 되고 뭔가 울기라도 하면 뭘 원하는지 찾아다 해줘야 되고 이렇게 항상 좀 돌봐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래서 이 책 속의 커다란 손도 아이가 이제 뭐 신체적으로나 뭐 정서적으로 안전한 곳에서 행복한 감정을 많이 이제 누릴 수 있도록 되게 지극정성하면서 아이를 돌보게 되는데 어느 시점부터는 이제 아이가 크면서 약간 손이 주는 이 환경에 머물려 하지 않고 계속 바깥 세상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되게 동경하는 모습이 나오게 돼요. 맞아요. 이제 아이들도 뭐 이렇게 좀 보면은 엄마 껌딱지 내지 이제 아빠 껌딱지 이런 시절이 있어요. 딱 붙어서 떨어지지 않으려고만 하는 그러니까 외부 세상은 아예 단절시키고 엄마, 아빠에만 이렇게 집중하는 시기가 있는데 그러다가도 이제 점점 뭐 이런 부모님이나 또는 가족들보다는 책에서처럼 외부 세계 또 친구들 한테 더 관심을 가지고 원래 이런 있던 환경에서보다는 또 다른 환경으로 옮겨가며 독립해가는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의 세계가 점점 커질수록 그거에 대한 이제 불안감이 되게 커질 텐데 또 약간 저희가 최근에 인기 있었던 그 폭삭 속았수다라는 드라마에서도 이제 금명이가 대학생이 됐는데도 아빠 눈에는 아직까지도 애기인 모습처럼 이렇게 그려지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부모한테는 뭐 자녀들이 늘 그런 존재인가 보다라는 거를 또 느꼈던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또 70대 할아버지가 나갈 때도 90대 할머니가 차 조심해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데 맞아요. 아무리 나이가 많이 들어도 사실 부모님 눈에는 얼마나 어린 아이고 걱정스러운 존재처럼 보일까 싶어요. 네. 저도 사춘기 때 생각해보면 친구들을 만나서 더 늦게까지 놀고 싶고 또 이제 지내던 그 지역에서 더 벗어나서 막 멀리 놀러 가고 싶고 이랬는데 부모님은 무조건 안 된다, 못하게 하고 하니까 나는 이거 다 할 수 있는데 도대체 왜 못하게 하시나 부모님의 생각을 이해하기가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막 그 중고등학교 그 사춘기 시절보다 대학생 때 더 많이 싸웠던 것 같아요. 대학생 때 약간 제 생각이라든지 가치관이 이제 점점 확고해지는 시기다 보니까는 또 성인이 됐기도 했으니까는 또 자유롭게 생활하고 싶은데 엄마가 이제 성인이 되면 될수록 저한테 잔소리가 더 심해지시는 것 같고 뭔가 내 생각은 이렇게 확고한데 엄마는 좀 다른 방향의 얘기를 하시다 보니까는 더 많이 싸우게 됐던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은 이제 저도 시간이 흐르면서 뭔가 서로에 대한 인정도 이제 하게 되고 타협점도 찾게 되면서 부모님이랑 좀 평화로운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부모님 입장에서는 처음에 내 아이가 다른 세상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들어가겠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 관계를 안전하다라고 인정을 하지 못할 것 같아요. 아무리 내 자녀가 이제 다 스스로 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라고 해도 또 이제 뭔가 내 품 안에서만 있기를 바라지 나와 달라진 부분을 인정하고 이렇게 받아들여 주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막상 이 과정을 거치고 아이 입장에서 보자면 관계가 더 넓어지고 많아지면 뭔가 이렇게 안전했던 부모님과의 방, 아이가 지내던 그 방이 더 여러 개가 생기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 책을 추천하는 대상이 독립을 해야 하는 시기에 아이, 그리고 아이뿐만이 아니라 양육자까지 이렇게 모두 함께
볼 수 있는 책이다라고 했던 이유가 그래서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럼 유리쌤은 혹시 책 속에서 어떤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나세요? 저는 아무래도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마지막 장면일 것 같아요.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스포가 될 수가 있겠지만 그렇죠. 네. 강력 스포입니다. 책을 읽고 오시고 한번 이제 여기서부터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이가 이제 송과 작별하는 장면이 이제 결국엔 마지막 장면에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 장면에서는 아이가 부모한테서 독립을 하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부모도 결국엔 아이로부터 독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를 담는 장면이라고 전 느껴졌던 것 같아요. 이 독립이라는 게 뭐 늦게 이루어지기도 하고 빠르게 이루어지기도 하고 뭐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데 어쨌든 이렇게 시기가 되고 나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근데 보통은 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죠. 그러니까 부모와 아이 뭐 양쪽이나 아니면 어느 한쪽이 좀 여건이 안 될 때도 있고 또 물리적으로나 뭐 심리적으로나 서로의 독립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그런 것 같은데 저는 아침 드라마, 이게 주말 드라마 보면 주인공이 뭔가 되게 이렇게 파란만장하게 결혼을 하려고 이제 이렇게 상대방을 데리고 왔을 때 부모님이 막 쌍심지를 켜고 절대 안 돼, 이 결혼 절대 반대야,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안 돼, 막 이렇게 하실 때가 있잖아요. 네. 근데 물론 이제 결혼이 무조건적인 독립의 과정이라고만은 할 수는 없지만 그 반대하는 과정이 혹시 건강하지 않은 독립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는 아닐까 하는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약간 이런 걸 생각하면은 저는 이제 부모로부터 독립이 크게 좀 어렵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또 이제 부모는 저를 독립시키시고 나서 어떤 마음을 하셨을지는 또 궁금하기는 하네요. 아무래도 아까 저희가 말했던 드라마의 폭삭소가수다의 아빠 관식이처럼 뭐 이렇게 묵묵히 내 딸이 잘 지내길 바라시면서도 혹시나 이제 빠꾸하는 딸을 보듬어 주실 준비를 하는 이제 그런 마음으로 기다리셨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아니면 이제 드디어 나도 해방이다. 나도 나의 독립 라이프를 실현할 때가 되었어 라고 하시면서 즐거워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렇죠. 모든 부모님들이 다 이제 자녀를 독립시키고 나서 전전긍긍 하시기보다는 내 아이가 어떻게 잘 살아낼까 그 전전긍긍 하시기보다는 내 아이가 그래도 어떻게 다 커서 잘 독립시켰다. 너무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녀가 이렇게 독립하는 시기에 발생할 수 있는 이 중년기 정신건강의 이제 어려움을 저희는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저희 부모님도 그런 시기를 거치시지 않았을까 또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렇죠. 저희도 상담을 하면서 만나게 되는 이제 중년기에 계신 어머님이나 이렇게 아버님들을 뵀을 때 이렇게 우울증의 한 모습으로서 그 빈둥지 증후군을 보이시기도 하고 또 다른 정신건강의 어려움을 커지게 하는 원인으로서 또 이제 호소를 하시는 경우들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자녀들이 독립해서 잠시 지나가는 허전함이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뭐 그래도 이제 이게 더 큰 문제로 발전하기 전에 미리 이제 정보를 알아두시면 좋으니까 오늘은 이 빈둥지 증후군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빈둥지 증후군이란 말 그대로 이제 새끼 새들이 다 자라고 나서 둥지를 떠난 후에 텅 빈 둥지를 의미를 해요. 그래서 보통 자녀가 성장해서 집을 떠날 때 뭐 예를 들어서 자녀가 이제 대학에 진학을 하거나 아니면은 결혼이나 독립 등을 해가지고 집을 떠난 이후에 남겨진 부모님들이 느끼는 외로움이나 허전함, 상실감 등을 이제 텅 빈 둥지로 비유를 해가지고 표현한다라고 합니다. 맞아요. 이런 빈둥지 증후군의 특징이 자녀들이 성장해서 독립하는 과정 중에 일어나는 심리적인 반응이라는 것인데요. 모든 일이 그렇지만 이 빈둥지 증후군 역시도 자녀의 독립이라는 한 가지 원인만으로만 발생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유독 이런 중년기 시기에 발생하게 되는 원인들을 좀 살펴보자면 첫 번째로는 삶의 중심이 자녀였던 경우에
때 이런 자녀를 돌보는 것이 삶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큰 의미로 여기셨던 분들은 자녀가 떠나고 나면 이런 나의 정체성, 나는 아이를 위해서 희생했던 또는 아이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야 라고 했던 이런 정체성의 혼란을 겪을 수가 있다라고 하고요. 또 이런 삶의 패턴이 갑작스럽게 변화를 하게 되잖아요. 아무래도 뭐 매일 이제 밥을 챙겨주던 아이, 매일 대화를 하던 아이, 또 이렇게 함께 하던 존재가 사라지면서 이런 갑작스러운 변화에 굉장히 크게 받아들여지면서 느끼게 되는 허전함 들일 수도 있어요. 또 세 번째로는 자녀가 이런 독립하는 시기가 대체로는 중년기나 노년기 같이 이런 삶의 전환기에 겹쳐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떠나가기도 했는데 나도 직업적으로 은퇴를 했거나 또 이런 건강이 젊었을 때 많지 못한 건강이 쇠약해지는 이런 또 다른 전환기에 자녀의 독립까지 겹치면서 변화가 오히려 더 크게 느껴지는 그렇게 되면서 빈둥지 증후군이 조금 더 증상이 심화되는 모습들을 보일 수가 있다라고 해요. 네. 그래서 삶에서 경험하는 요소들이 이제 비슷해도 반응은 모두가 다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빈둥지 증후군에서 이 증후군이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질환이 아니라 심리적인 반응이 반복적으로 공통된 패턴을 보이게 되는데요. 이 빈둥지 증후군의 대표적인 증상 4가지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 외로움이나 허탈감, 우울감, 무기력 등의 그런 감정을 느끼는 정서적인 반응이 있고요. 이제 두 번째로 인지적인 증상으로는 이제 삶의 의미를 이제 갑자기 상실을 하고 내가 평생을 자녀에게 쏟았던 존재가 사라지다 보니까는 내 삶의 의미가 이제는 다 사라졌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내가 이제 부모로서 하던 역할을 이제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혼란을 또 겪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행동적인 증상으로는 약간 일상에 대해서 이제 흥미가 떨어지기도 할 수도 있고, 이제 오히려 배우자와 둘이서만 이제 계속 붙어 있게 되다 보니까는 배우자의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들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신체적인 증상으로 수면이나 식욕이 이제 변화가 되거나 피로감이 이제 오는 것처럼 약간 우울증의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라고 해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울증의 한 모습으로서 나타나기도 한다라는 거를 조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과거에는 주로 아이를 키우는 주 양육자가 어머니인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빈둥지 증후군이 여성이 경험하는 그런 대표적인 증상처럼 여겨지기도 했었는데요. 요즘은 또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자주 언급드렸던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의 금명이 아빠라면 좀 애순이와 같이 엄청나게 이제 알아듣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고, 또 저희 집만 해도 저는 이제 아빠하고 애착 관계가 굉장히 잘 형성이 되었던 편이어서 제가 독립을 했을 때 엄마보다도 저희 아빠가 굉장히 힘들어하셨던 기억이 있어요. 금명이 아빠를 두셨군요. 맞아요. 관식이는 저희 아버지였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심리적인 반응이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나아지기도 하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면 더 건강한 삶으로 통합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대처법 4가지에 대해서 이제 또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자신의 삶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이제 아이한테 쏟았던 에너지를 나에게 방향을 돌려가지고 내 삶에 이제 집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못했던 취미생활 아니면 여행, 운동 이런 것들을 새롭게 이제 도전을 해보면서 나에게 집중을 해보면은 또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자녀와의 관계를 다시 재정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그동안은 내가 이제 주 보호자로서 자녀의 역할을 했다면 이젠 자녀가 독립을 했기 때문에 뭐 성인 대 성인으로 이렇게 다시 새롭게 관계를 정립하는 것도 좋고, 아니면은 또 이제 성인이 된 자녀에게 또 내가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는 위치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내가 보호자였는데 내가 어떻게 자녀한테 도움을 요청하냐 그렇게 마음을 가지시기보다는 이제는 내가 자녀한테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위치다라고 다시 관계를 재정립을 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동안 뭐 이제 더 내가 연락이 소홀했던 친구들이랑 또 친구들과 시간을 더 많이 보낼 수도 있고 아니면 새로운 모임에 나가가지고 새로운 인간관계를 쌓는 것도 이 외로움 감소에 되게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도 내가 마음이 잘 회복이 되지 않고 이 기간이 굉장히 길어지고 있다라고 느껴지신다면은 그때는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저희가 항상 얘기하지만 뭐 내가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시기가 왔을 때는 나 스스로 계속 해결하려고 그 짐을 짊어지려고 하기보다는 꼭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는 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삶의 중심을 자녀에서 다시 나로 가져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해가 됐어요. 아무래도 이제 자녀를 양육하는 동안에는 대부분의 생활 구성이 자녀를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제 주변만 떠올려 봐도 아이들이 어느 정도 이제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한 시기가 되기 전에는 친구들과 약속을 잡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만날래야 만날 수가 없는 관계처럼 뭐 통화 내지 아이들 잠들었을 때 카톡만 할 수 있는 사이가 되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래서 저희가 늘 강조드리는 것이 어떤 것이든 장점만 또는 단점만 가지고 있지는 않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어디까지가 건강한 관계고 또 아이와 양육자 모두에게 좋을지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쵸. 양육에 이런 정답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각각의 상황이 또 모두 다르다 보니까 어떤 기준점을 잡는 것이 더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래서 이렇게 도움이 되실 정보를 하나 안내해 드리려고 해요. 바로 저희 세종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매달 발행하고 있는 정신건강 칼럼 소식인데요. 네, 맞아요. 저희가 매달 정신건강 전문가와 정신건강 현장에서 일하고 계신 다양한 전문가들을 모셔가지고 이해하기 쉽고 또 건강할 수 있는 정신건강 이야기들을 전달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특히 그 생애주기별로 아동기, 청소년, 청년기 이런 식으로 이제 정보를 심층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네, 마침 저희 칼럼 8호에서는 우리나라 소아청소년 정신건강 분야의 권위자이신 홍순범 교수님께서 내 아이를 독립된 인간으로 키우려면 이라는 주제로 자녀의 발달 단계에 따른 적절한 양육 방법을 제시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 구구절절 주제와도 맞닿아 있는 내용이라서 꼭 읽어보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네. 저희 센터에서 발행하는 정신건강 칼럼은 매월 첫째 주 금요일 저희 센터 홈페이지랑 SNS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는 저희 구구절절과 함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독립과 성장이 양육자로부터 분리되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네, 이어서 2부에서 소개드릴 책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네, 저희 1부 끝곡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데이브레이크의 빛나는 사람 듣고 오실게요. 적당한 인사
같아